자, 다음은 Remove Duplicates 메뉴인데요. 이것은 중복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Purchase Transaction CSV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urchase Transaction 테이블을 열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 번호가 육안으로도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이 이제 중복되어 있는 건데, 물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Remove Duplicate 기능을 이용해서 중복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하나만 남기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emove Duplicate를 누르고요. 테이블은 Purchase Transaction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거래 번호가 중복이 되는 것이 직관적이니까 물론 이걸 여러 개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래 번호하고 계정 코드를 선택한다면 두 개가 모두 똑같은 거를 중복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거래 번호 하나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리저트 네임은 디폴트로 ddupt underbar df라고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중복을 제외한 중복 제외라고 한글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Purchase Transaction과 중복 제외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4001이라는 게 하나만 남고 중복을 제외하고 하나만 남게 되죠. 이런 기능이 Remove Duplicates입니다. 다음은 Merge 기능인데요. 이 Merge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제 파일에 있는 Stock 1, Stock 2, Stock 3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ck 1, Stock 2, Stock 3. 자, 머지는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합치는, 횡으로 합친 것이 아니라 종으로 합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합치기 위해서는 그 헤더 컬럼의 수가 같아야 되고, 그 컬럼이 의미하는 바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톡 1과 스톡 2를 머지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이와 같이 이 두 개만 체크를 해서 머지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OK 버튼을 누를 때 당연히 컬럼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 컬럼이 다른 컬럼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머지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탁 2를 제외하고 스탁 1과 스탁 3, 스탁 1과 스탁 3는 지금 제목도 일치하고 데이터 타입도 모든 컬럼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위아래로 이렇게 종적으로 붙습니다. 스탁 1은 삼양사까지고요. 스탁 3는 NS 쇼핑 다음이죠. 그래서 삼양사 다음에 이렇게 NS 쇼핑이 위아래로 종적으로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봇 테이블 메뉴입니다. 피봇 테이블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피봇 예제 CSV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자, 피봇 예제 테이블은 날짜, 지점, 품목, 매출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봇 테이블을 누르고요.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피봇 테이블을 만들 때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지금 알파라이저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날짜를 이 로우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점을 컬럼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밸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여기에 썸을 한번 add 룰을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고요. 한번 제가 이거를 OK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은 아까 그 선택했던 것처럼 썸, 그 다음에 파이프, 강남, 지역, 그 다음 매출 이런 식으로 헤더가 파이프로 구분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피봇 테이블을 조금 다른 식으로 조금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피봇 테이블 다시 누르시고요. 뭐 날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요거는 아까 피봇 테이블은 지점이었죠.
품목별로 이렇게 하고 매출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품목에서도 지점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지점을 이렇게 해서 요걸 두 개를 할 수도 있고요. 위치를 바꾸려면 이렇게 위로 가면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없어지고요. 갖고 올 때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매출의 썸을 애드를 누르고요. 제가 피벗 테이블을 한번 피벗 테이블 1이라고 해서 좀 구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K 버튼 누르면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은 매출 강남만 나오는데 여기는 매출 강남, 그 다음에 품목까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에 넣느냐에 따라서 헤더가 좀 바뀌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기능인데요. 차트 메뉴를 눌러보기 전에 먼저 밑에 있는 차트 예제 CSV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 차트 예제 테이블은 월과 매출액, 비용으로 이렇게 컬럼이 구분되어 있고, 이와 같이 차트 메뉴를 누르면은 차트 예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X는 이제 가로축은 보통 이제 시기 또는 일자, 타임을 보통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또는 어떤 항목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Y 컬럼은 당연히 차트에서 라인이라든지 바라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즉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매출액, 그 다음에 비용 두 개를 한꺼번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타입은 라인과 바가 있고요. 스캐터, 파이, 에어리어 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쇼 레전드는 레전드라고 해서 티크마크 왼쪽 상단이라든지 오른쪽 상단에 어떤 색깔이 예를 들어 매출액이고 어떤 색깔이 비용이다 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는, 그런 짧게 설명해 주는 것을 이제 레전드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보여줄 거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쇼 레전드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전드 포지션도 왼쪽 위로 할 거냐 아래쪽으로 할 것이냐 해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베스트라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가장 시각적으로 편한 위치에 그 레전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레이블은 여기서는 월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요. Y 레벨은 매출액과 매출액과 비용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차트 타이틀은 전체 이 차트의 제목을 말하는 거니까 월별 매출액 비용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인을 하지 않고 제가 한번 바로 해서 한번 OK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요게 이제 레전드를 의미하고요. 요게 아까 차트 전체 네임을 의미하는 거고, X, Y축이 제가 입력한 대로 그대로 잘 나온 거, 한글이 깨지지 않고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매출액과 비용과의 어떤 비율, 그 다음에 변동 추세를 좀 일목요연하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Analyze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nalyze 메뉴에는 이와 같이 Descriptives, Benford Analysis, 그 다음에 Digital Analysis, Find 메뉴, 그 다음에 Validation Check, 이렇게 5가지의 서브 메뉴가 있는데, 이 Descriptives 메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bid CSV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쓰게 되면 기술 통계량 같은 것들을 논문 앞에 데이터 어떤 그 프로파일링 할 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일종의 기술 통계량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Descriptives 메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result name은 bid 언더바 descriptives라고 디폴트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타입, 그 각 컬럼의 타입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int 64, 그러니까 인터죠.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요건 이제 데이트 타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더블은 데시멀,
플로트, 부동소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파이 에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알파라이저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의 그 임포트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파이 에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파이 에로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그냥 단순한 데이터 프레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갖고 오기 때문에 대괄호 안에 이 파이 에로가 들어간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um records. 그래서 레코드의 숫자는 모두 279. 그 다음에 비어있는 숫자, num empty, num none.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none인 것들의 숫자 없고, 제로인 숫자, num zero, num text, 그러니까 string인 것이 숫자가 몇 개냐, 그 다음에 num numeric, 숫자로 돼 있는 거의 수는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각 항목의 그 속성에 따라서 몇 개씩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미디언, 중앙값, 민, 평균,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 베리언스, 분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토탈 이런 것들은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 프로파일링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특히 구조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기 어려운 자료들, 예를 들어서 재고 수불부의 재고 수량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숫자가 뭐 최대, 최소 이 숫자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는데 공교롭게 그게 기말 재고 컬럼이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 테이블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원인을 데이터 제공자한테 물어본다든지 반드시 그 후속적으로 데이터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원인을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어널리시스 메뉴입니다. 이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스탁 1과 스탁 2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탁 1을 선택을 하고요. Analyze의 디지털 어널리시스의 첫 번째 Add Percentage 컬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특정 컬럼이 전체 합산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비중을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여기서는 프라이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주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주가를 합산한다는 것은 뭐 별 의미는 없긴 하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프라이스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컬럼, 옆에 붙는 컬럼은 뭐 비중, 뭐 비율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은 요 프라이스의 전체 합산이 이렇게 되는 이 8696에서 이 41000이 차지하는 비율이 0.48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단위를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퍼센테이지로 보여주는 것을 체크하고요.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요 첫 번째가 869600에 차지하는 비율이 48.41. 그 다음에 98900이 이 8696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37%. 뭐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거를 합산하게 되면 전체 100%니까 1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율을 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Analyze 디지털 어널리시스의 컴썸 컬럼. 이 컴썸은 그 cumulative sum, 누적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보고 마찬가지로 컬럼을 price로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누적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누적합이 생기면서 첫 번째는 뭐 누적해도 똑같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까지 하게 되면 519900이죠. 그것이 여기 누적합으로 들어갑니다. 세 개를 하게 되면은 533100이고 그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869600이고 그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이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리버스 컴썸 컬럼은 영누적입니다. 영누적 합.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라이스를 컬럼 선택하고 영누적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 누르면은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은 요 336500이 되는 거고 요 세 개를 합치면은 349700이 되는 거고
요 4개를 합치면 448600이 되는 거고 5개를 이렇게 역누적하면은 869600이 됩니다. 이 누적합과 역누적합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 수불을 받아서 뭐 이동평균법 또는 뭐 총평균법 이런 그 누적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누적 칼럼을 한번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의 쉬프트 칼럼. 쉬프트 칼럼은 하나씩 이렇게 내리는 거 또는 올리는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프라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1은 이제 내리는 거고요. 쉬프트 마이너스 1은 이제 올리는 겁니다. 먼저 제가 1로 해서 내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칼럼 이름은 쉬프트라고 하고요.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Shift 1, 플러스 1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얘는 없었으니까 그냥 제로가 나옵니다. 자, 이런 그 Shift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퀀스로 이 컬럼 자체가 시퀀스로 되어 있는지 연속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봤을 때 뭐 얘에서 얘를 빼면은 즉 얘에서 얘를 뺀다는 의미겠죠. 얘에서 얘를 빼는 게 1이다. 그러면 어떤 시퀀스를 의미하겠죠. 그런 어떤 시퀀스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프트를 마이너스 1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걸 다시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의 쉬프트에 프라이스를 선택하고 마이너스를 한번 선택한 다음에 역 쉬프트, 예, 뭐역 쉬프트라고 할까요? 뭐 적절하게 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역 쉬프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는 없으니까 없고 이게 밑에 없는 거니까 이제 제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VLOOKUP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엑셀의 VLOOKUP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메뉴가 약간은 조금 다른데요. 내가 맨 처음에 오리지널 테이블을 먼저 선택하고 거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컬럼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는 아이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하는 데이터 프레임, 참조 영역, 엑셀에서의 참조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스탁2라고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도 기본이 되는 이 컬럼과 기준이 똑같이 되어야 되는 그 레퍼 컬럼을 선택하고 그 다음 갖고 오는 부분을 저는 이제 EPS라고 하겠습니다. 엑셀 VLOOKUP에서는 그 왼쪽에서부터 이제 그 순서 1, 2, 3, 4, 5 해가지고 그 인덱스 컬럼 순서를 가지고 넣고 맨 마지막에 false라는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넣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갖고 오는 컬럼명을 직접 갖고 오는 방식이 엑셀하고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운 컬럼을 이제 바로 이 옆에 ID 컬럼에 붙여야 되니까 요거는 EPS라고 해서 제가 한번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EPS가 이제 VLOOKUP을 갖고 왔는데 130960이 CJ ENM이죠. 그래서 CJ ENM의 EPS 630133이 여기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의 EPS, 이마트의 EPS는 요거죠. 요게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엑셀에서 하는 그 VLOOKUP하고 결과는 같지만 적용하는 과정 자체는 번호가 아니라 직접 컬럼명을 집어넣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어널리시스의 add index 컬럼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add zscore 컬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zscore는 여러분들이 기초 통계를 배우면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보통 정규 분포라고 가정했을 때 뭐 zscore가 뭐 예를 들어서 95% 같은 경우에는 1.96을 나타내고 99%인 경우에는 2.34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바깥에 있으면 이거 굉장히 극단치,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치 데이터가 전체 모집 단위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즉 극단치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통 z스코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z스코어 값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것이 이 add z스코어 컬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먼저 bid CSV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d CSV는 만약에 이게 전체 프로젝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입찰 금액을 가지고 Z스코어를 구하게 되면은 뭐 프로젝트별로 이제 기준가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적절한 Z스코어 분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프로젝트별로 그룹핑을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핑은 요 데이터 그룹 바이 밸류로 그룹핑을 먼저 해주고요. 프로젝트 번호를 한 다음에 요 밑에 테이블명은 그룹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OK를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이 입찰 금액의 Z스코어 값을 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analyze 디지털 어널리시스에 add Z스코어 컬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룹핑된 테이블 안에서 Z스코어를 따로 구해 줍니다. 그래서 요 입찰 금액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새로운 컬럼명이니까 Z 언더바 스코어라고 한번 해보고요.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Z스코어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뭐 1.96 또는 뭐 2.34 그런 것들 아주 극단치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려면은 얘를 다시 합쳐줘야 되겠죠. 이 그룹핑된 테이블을 합쳐주는 기능도 이 그룹의 서브 메뉴로 있습니다. 그래서 Combine Data Frame List라고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그룹핑된 테이블을 전부 다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한글로 통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Z스코어 값의 디센딩 을 하게 되면 아하 1.96을 넘는 거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따로 없구나. 또 마이너스가 어센딩으로 한번 해보면은 마이너스 역시도 마이너스 1.96이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주 극단치로 들어온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find 메뉴인데요. find 메뉴의 서브 메뉴로는 duplicate와 gaps가 있는데 duplicate는 중복을 찾아주는 거고요. gaps는 시퀀스 데이터에서 비어있는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Purchase Transaction CSV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ind Duplicate,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4001이 시각적으로 눈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 메뉴를 한번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기준 컬럼으로 중복되어 있는지를 보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거래 번호, 물론 여기선 다 똑같으니까 다 체크를 해도 되겠지만 거래 번호를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복 뭐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요 4001이 중복된 데이터라는 것을 이렇게 그 발췌해서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gaps는 이제 비어있는 값, 그러니까 시퀀스 데이터에서 비어있는 값을 찾아내는 건데, 시퀀스 데이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정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거래번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정수인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 데이터가 되려면 정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이제 오름차순으로 미리 이렇게 거래번호 중심으로 오름차순해서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Analyze, Find, Gaps 메뉴를 눌러서 어떤 걸 기준으로 내가 비어있는 것을 찾고 싶냐라고 했을 때 지금 거래 번호에 대해서 이제 컬럼을 조정했으니까 거래 번호로 컬럼을 누르고 아까 이제 어센딩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으니까 이것도 어센딩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gaps, 요거는 디폴트 gaps라는 명칭을 그대로 놔둬서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4002와 4004 사이에 4003 하나가 비어 있죠. 그래서 gap start, 그다음에 gap end, 그래서 요 사이에 미싱 넘버는 하나다. 즉 4003이 비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분석은 뭐 송장의 누락이라든지 뭐 어음수표의 누락이라든지 그런 테스트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밸리데이션 체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밸리데이션 체크 기능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으로부터 누구한테 이제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데이터의 완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 컬럼이 있는지, 또는 아까 레코드가 비어있는 값이 있는지, 또는 CSV를 이제 변환하다 보면은 컬럼이 흔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그 흔들어진 컬럼을 조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 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이니까. 그래서 전체 한번 프로파일링을 딱 하고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 다음에 좀 이상하다, 흔들린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제공한 업체 또는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한테 다시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는 식으로 그 요청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바로 이제 데이터 분석에 투입하게 되면 그 데이터 분석을 실행한 결과가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분석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낭비일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아까 이제 그 기술 통계량, 그 디스크립티브스 기능과 함께 요 밸리데이션 체크 기능은 좀 여러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좀 실행해서 전체 조망, 전체 프로파일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뭐 비드 CSV 아까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면은 이와 같이 no issues found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어떤 컬럼에 비어 있는 레코드도 없고 이제 컬럼이 이제 깔끔하게 잘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제가 요거하고 좀 대칭적으로 분계장 CSV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장 CSV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젝트 코드가 비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건 에러라기보다 보통 프로젝트 코드는 어떤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어 있는 값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지 관점으로 이제 요거를 밸리데이션 체크 기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로 거래처도 이제 비어 있는 것들이 있죠. 프로젝트 코드도 비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완전성 자체도 물론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컬럼이 흔들어졌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밀리게 되면은 이게 그 기본적으로 숫자가 들어갈 위치에 어떤 뭐 텍스트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컬럼이 이렇게 흔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